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밤, 재벌가 후계자 민우는 폐가에 웅크려 있는 6살 아이를 발견하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먼지로 뒤덮인 아이는 울면서 작은 손에 낡은 초승달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사라진 아내 세아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죠. 왜 이 아이가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세아가 재혼해서 낳은 아이일까요? 아니면 재벌가를 노린 정교한 사기극일까요? 그 의문의 답은 6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년 전 7월 25일 밤 10시 한산 부인과 분만실이었습니다. 창밖에선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죠. 빗소리가 너무 커서 의료 장비에 규칙적인 삐소리마저 묻힐 정도였습니다. 분만대 위에 누워있는 세아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임신 8개월째, 아직 출산 예정일이 2달이나 남았는데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창백한 손가락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태아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의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숫자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세아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뱃속 아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필사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병원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분만실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의료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비상 발전기는요? 3분 내로 작동합니다. 수동으로 진행하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세아의 귀에 무언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가냘픈 울음소리였죠.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세아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세아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는지도 모르죠. 의사의 차가운 선언이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산입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울었어요. 제 아기가 울었단 말이에요. 세아가 간신히 목소리를 높였지만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산모님, 진정제를 놓아드릴게요. 충격이 크신 상태라.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초조한 눈빛들이었죠. 한 간호사가 서둘러 태블릿을 조작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출산 기록이 아닌 기록 외처리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죠. 세아가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그녀의 목에서 초승달 목걸이가 떨어졌습니다. 민우가 준 소중한 목걸이였죠.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는 누군가의 발에 밟혀 체인 부분에 금이 갔고 의료진 중 한 명이 그것을 발로 밀어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잠깐 그 목걸이. 세아가 희미하게 손을 뻗었지만 이미 약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녀는 분명히 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무언가를 품에 안고 분만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을요. 그것은 담요에 쌓인 작은 덩어리였고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만실 밖 복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죠. 예, 회장님. 처리 완료했습니다. 기록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여아입니다. 여아라니.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분만실은 이미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세아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세아야,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민우야, 우리 아기. 우리 아기는요? 세아의 질문에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설명한 대로 아기는 사산이었다고 전해야 했죠. 하지만 세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울었어요. 누군가 데려간 거예요. 세아야, 진정해. 의사 선생님이 모든 걸 확인했어. 민우도 의심스러웠지만 병원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사산. 그것이 공식 기록이었죠. 며칠 후 세아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살아있어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민우는 그런 세아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병원도 경찰도 모두 사산이라고 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죠. 민우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했고 세아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그날 이후로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를 괴롭히는 건 세아의 마지막 말이었죠. 언젠가 우리 아기를 찾을 거예요. 그 아이는 분명 살아있어요. 6년이 흐른 지금도 민우는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죠. 세아의 절규, 아기의 울음소리, 그리고 사라진 초승달 목걸이까지. 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기가 죽은 게 맞을까? 혹시 세아의 말이 맞았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면 정말 끝난 일일까요? 민우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과거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과 함께요. 회사 안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6년 전 여름 세아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였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선들이 따라왔고 화장실에서도 속삭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면 후계 구도에 문제가 생길 텐데 회장님이 좋아하실 리 없지. 구시대적인 편견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세아는 책상 서랍에 휴직서를 넣어두고 매일 꺼내보았죠. 제출 버튼을 누르려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민우와 함께 꿈꾸던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민우가 아버지 앞에 서자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죠. 당분간 결혼과 출산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대형 인수합병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버지, 세아는 이미 임신 7개월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야. 언론에 노출되면 회사 이미지가 흔들려. 민우의 주먹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비서실은 세아의 병원 동행을 막기 시작했죠.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혼자 가야 했습니다. 임신 3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7월 24일 저녁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세아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진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아는 문자를 읽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치면서 진통이 시작되었죠. 책상을 잡고 버티려 했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세아가 쓰러지는 순간 누군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 둘이었죠.
그들은 세아를 들어 올려 준비된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세아의 의식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정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한산부인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의사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했죠. 사산입니다. 아기가 너무 일찍 나왔고 호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세아는 어디 있습니까? 진정제를 맞고 잠들어 있습니다. 충격이 커서 민우는 의무기록을 요구했지만 원본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스캔본만 남아있다는 설명이었죠. 영안실로 가려 했지만 이미 정리가 끝났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세아가 깨어난 건 사흘 후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민우가 손을 잡으려 하면 피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를 탓하려다가도 말을 삼켰죠. 결국 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가문을 이길 수 없었어요. 세아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 아기도 우리 사이도. 이혼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민우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세아의 텅 빈 눈을 보며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아는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은행 계좌는 해지되었고 휴대폰도 꺼졌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변경되었죠. 민우가 아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민우는 회장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입니까? 무슨 소리냐? 세아와 아기, 아버지가 개입하신 겁니까?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민우는 그날부터 회장실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곽의 그 집, 두 사람이 꿈꾸던 보금자리의 공사도 중단되었습니다. 시공업체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죠.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절반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의미를 잃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우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악몽에 시달렸죠. 약물 복용량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리모델링 도면을 정리하다가 뒷면에 적힌 세아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비 오면 소리 작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아는 비 오는 날을 무서워했거든요. 천둥 소리에 놀라곤 했죠. 그런 세아가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민우는 가끔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기가 죽은 게 맞을까? 병원 기록이 조작된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의무 기록도, 영안실 기록도, 화장 기록도 모두 사산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왜 원본 의무 기록은 사라졌을까? 왜 그렇게 빨리 모든 처리가 끝났을까? 왜 세아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회장은 그날의 일에 대해 함구했을까? 6년이 지난 지금도 민우는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에 의구심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세아의 눈물, 텅 빈 요람, 그리고 사라진 초승달 목걸이까지. 민우는 서랍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약 없이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죠.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그날처럼 거세게 쏟아지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어둠은 깊어만 갔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민우는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재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공사로 인한 전면 통제 구간이 생긴 것이었죠.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기계음을 따라 핸들을 돌리는 순간 민우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이끄는 것 같았죠. 빗물이 앞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와이퍼는 최고 속도로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도심 외곽으로 접어들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6년 전 세아와 함께 집을 보러 왔던 바로 그 동네였죠.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때 오른쪽에 낡은 단독주택이 보였습니다.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대문에 붙어 있었고 녹슨 철문이 바람에 덜컹거렸죠. 민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대문으로 다가가자 벽면에 붙어 있던 페인트 샘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년 전 그와 세아가 골랐던 아이보리색 페인트였죠. 벽 한쪽에는 연필로 쓴 메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책장 놓기.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섞여 있었죠. 민우가 손전등을 비추자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옷, 그리고 겁에 질린 큰 눈. 바닥에는 기침약 시럽병과 빈 생수병, 얇은 담요가 흩어져 있었죠. 누군가 아이를 잠시 돌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너 누구니? 왜 여기에 있어? 민우가 다가가자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낮은 남자 목소리에 놀란 것 같았죠. 민우는 최대한 높고 부드러운 톤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는 도와주러 온 사람이야.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무서워요. 부모님은 어디 계셔? 몰라요.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안전한 곳이라고. 아이의 손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게 들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초승달 목걸이였죠. 광택은 사라졌지만 형태는 선명했습니다. 민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태어났대요.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우는 의아했죠. 누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요. 비 오는 날 태어나서 이름을 소희라고 지었대요. 대문 안쪽을 보니 바닥에 테이프 자국이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치를 표시한 것 같았죠. 이 집이 누군가의 살 집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본능적인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대신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로 했죠. 민우는 소희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차 안으로 옮긴 후 히터를 켜고 트렁크에서 담요를 꺼내 아이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물도 건네주었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했습니다. 버려진 집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보호자는 없는 것 같고요. 통화를 하는 동안 민우는 백미러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가슴 아팠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소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죠. 민우가 건넨 과자를 조심스럽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곧 올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없어지면요. 나쁜 사람들?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엄마가 숨어야 한대요. 민우는 의아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아이를 이런 곳에 두고 간 걸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한 경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 근처에서 검은 세단을 본 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재단 보안팀 차량 같았다고 하는데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단이라면 아버지 회사를 말하는 걸까요? 왜 이곳을 감시했을까요? 혹시 이 아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소희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영양실조 증상이 있네요. 며칠은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요. 임시보호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맡아주실 수 있나요? 민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인지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죠. 네, 제가 돌보겠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소희가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백미러로 아이를 확인했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소희를 진찰하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지만 며칠 잘 먹으면 회복될 겁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소희가 잠결에 중얼거렸죠.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기다릴게. 그 말에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 폐가는 집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예정이었던 꿈이 담긴 집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소희를 뒷좌석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소희를 안아들었죠. 아이는 민우의 품에서 작게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냄새. 민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게스트룸에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죠. 그리고 의자를 끌어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잠든 소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 어딘가 새알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그리고 잠들었을 때 살짝 찡그리는 미간까지 민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 그때 아이가 살았다면 지금쯤 이만큼 컸을 것입니다. 6살. 유치원에 다니고 한글도 배우고 친구들과 뛰어놀 나이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날 밤 세아 곁에 있지 못했던 것,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것,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잠든 아이가 깰까봐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죠. 창밖에 비는 그쳤지만 그의 마음속 폭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민우는 소희의 손에 쥐어진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낡았지만 분명 초승달 모양이었죠.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초승달 목걸이가 하나뿐인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처럼 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 잠든 소희를 지켜봤죠.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가 화상통화로 소희를 점검했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에 놓고
소희를 옆에 앉혔죠. 화면 속 상담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야, 어디 다친 곳은 없니?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는 화면을 통해 아이의 팔과 다리에 난 작은 멍들을 확인했죠. 영양 상태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임시보호를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서류 작성을 마친 후 민우는 소희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했죠. 죽과 물, 그리고 작은 마스크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민우가 물었습니다. 소희야, 혹시 못 먹는 음식 있어? 아몬드랑 계란이요. 엄마가 먹으면 안 된대요. 민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도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묘한 우연이었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모든 동선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희가 지나가는 어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도 선생님이에요?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민우는 이상했습니다. 소희는 모든 어른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마치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낸 아이처럼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희가 작은 가방에서 소지품을 꺼냈습니다. 낡은 토끼 머리핀 하나와 찢어진 사진 조각이 전부였죠. 사진 속 얼굴은 반쯤 잘려 있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네. 엄마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래요. 소희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하자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문 잠그면 안 돼요? 왜? 무서워? 아니요. 그냥 누가 들어올까 봐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임의로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즉시 도어락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현관 센서도 점검하고 실내 카메라 각도도 조정했죠.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민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를 지켜봤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내일도 여기 있어도 돼요? 당연하지. 소희는 여기서 지내는 거야.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익숙했지만 민우는 애써 생각을 떨쳐냈죠. 밤 10시 소희를 재우고 민우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불고 있었죠. 그때 현관 센서가 울렸습니다. 민우가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현관 앞에 물방울 자국이 두세 개 있었습니다. 누군가 왔다 간 것 같았죠. 복도 CCTV를 확인했지만 센서만 반응했을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불안했지만 소희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잠그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죠. 그날 밤 이상하게도 민우는 약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를 끌어와 소희가 자는 방문 앞에 앉았죠. 새벽 2시쯤 소희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같이 살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엄마와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 같았죠. 민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오랜만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6년 만에 약 없이 잠든 첫날이었죠. 부엌으로 나가니 소희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 잤어요? 응, 소희는? 저도 잘 잤어요. 여기 따뜻해서 좋아요. 아침을 먹으며 민우는 소희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쥐는 방법도 제대로 배운 것 같았고 식사 예절도 좋았죠. 누군가 제대로 가르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소희야, 유치원 다녔어? 아니요.
엄마가 집에서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뭘 가르쳐 줬어? 한글이랑 숫자요. 그리고 피아노도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세아도 피아노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세상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오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다고 했죠. 미등록 아동이거나 위탁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선생님이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의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민우는 동의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소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아이도 민우를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소희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가가 물었죠. 뭘 보고 있어? 비가 올 것 같아요. 엄마가 비 오는 날 온다고 했거든요. 민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목걸이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죠. 소희야, 엄마가 꼭 올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 네, 선생님. 그날 밤도 민우는 약없이 잠들었습니다. 소희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죠. 마치 텅 비어 있던 집에 생명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새벽 민우는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현관문 앞에 또다시 물방울 자국이 있었죠.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민우는 불안했지만 소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실로 돌아갔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민우는 소희와 함께할 앞날을 생각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죠. 소희와 일치하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보육원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등록 아동이거나 위탁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된 것 같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전무님,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아이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는데요.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 올라왔습니까? 새벽 3시에 올라왔다가 5분 만에 삭제됐습니다. IP 추적해보니 PC방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민우는 메모를 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려 한 것 같았죠.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은 아닐까요? 재벌가 후계자를 노린 새로운 수법의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민우는 소희를 데리고 폐가 근처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기억하는 게 있을까 해서였죠. 혹시 이 근처에서 검은 세단 본 적 있으세요? 아, 네. 비 오던 날 몇 번 봤어요. 그냥 서 있다가 가고 또 오고 그랬죠. 번호판은 못 봤지만요. 민우는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 그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아이를 미끼로 자신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민우는 소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 엄마는 안개 오면 사라져요.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랬어요.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대요. 은유적인 대답이었지만 왠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숨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민우는 소희가 아몬드와 계란을 가리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알레르기였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치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소희야, 엄마도 아몬드 못 먹어? 네. 엄마도 먹으면 아파요.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을 품었죠. 혹시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조사해서 아이에게 가르친 건 아닐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정보를 캐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밤이 되자 민우는 6년 전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산후조리원 결제 기록이 일부 남아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사산이었다면 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했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병원의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콧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그림을 그리며 흥얼거리고 있었죠. 민우는 그 멜로디를 듣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아가 즐겨 흥얼대던 피아노 곡과 똑같았거든요. 소희야, 그 노래 누가 가르쳐 줬어?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줬어요.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연일 수 있었죠. 그 곡은 유명한 클래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회사 보안팀에 집 주변 의심 차량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자료가 보안팀에서 회장 비서실로 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무님, 위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에 개입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도 이 사기극의 일부일까요?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 무렵 민우는 소희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사기라면 검사 결과도 조작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검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소희가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글 연습을 하고 있었죠. 소희야, 누가 한글 가르쳐 줬어? 엄마요. 매일 연습했어요. 학교는 안 갔어? 엄마가 위험하대요. 나쁜 사람들이 있대요. 민우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죠. 불쌍한 아이, 숨어있는 엄마, 나쁜 사람들. 마치 드라마 같은 설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소희의 목에 걸린 초승달 목걸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문양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이것도 복제품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복제가 가능한 시대니까요. 민우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종 사기 가능성.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세아와의 관계, 죽은 아이, 모든 걸 이용한 치밀한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새벽 2시 민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나가보니 소희가 잠결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민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연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너무 어리니까요. 하지만 누군가 아이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만약 이게 정말 사기라면 배우가 있을 테니까요. 민우는 소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민우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죠. 연기든 진짜든 이 아이는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소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네, 선생님. 민우는 초승달 목걸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그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세아가 재혼해서 낳은 아이일 수도 아니면 전혀 모르는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 9시
민우는 정비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기 점검을 위해 맡긴 차량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연락이었죠. 전무님, 차량 하부에서 소형 GPS를 발견했습니다. 출고할 때 장착된 게 아니에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비사가 보낸 사진을 확인하니 정교하게 숨겨진 추적 장치가 보였죠. 언제부터 달려 있었을까요? 최소한 달은 된 것 같습니다. 먼지가 꽤 쌓여 있었거든요. 민우는 소희를 발견하기 전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재벌가 후계자를 노린 범죄 조직이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 민우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CCTV 화면에 이상한 것이 보였죠. 검은 우산을 든 남자의 실루엣이 순간적으로 포착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정지 구간에서만 잠깐 보였을 뿐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죠. 집에 들어와 우편함을 확인하던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가 폐가에서 잃어버렸다던 토끼 머리핀이 들어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난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오후 3시 민우의 이메일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산 코드를 의심하라. 날짜는 포구. 발신자 IP를 추적해보니 병원 공용 와이파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누군가 병원 내부에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6년 전 아이는 분명 죽었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저녁 무렵 소희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집과 나무 그리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민우는 아이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잠시 불안을 잊었습니다. 선생님, 저 내일도 유치원 가도 돼요? 당연하지. 친구들이 기다릴 거야.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걱정이 되었죠. 누군가 아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민우는 폐가의 등기를 열람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뀌었더군요. 재단 산하법인에서 시작해 하청업체로 그리고 개인 명의로 다단계로 이전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흔적이었죠. 다음 날 오전 소희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백미러에 검은 세단이 보였죠.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속도를 높이자 세단도 속도를 높였고 느리게 가면 똑같이 느려졌습니다. 민우는 즉시 경호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경호원이 번호판을 촬영하려 다가가자 세단은 급가속으로 도주했죠. 번호판을 조회해 보니 렌터카였고 계약자는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무님,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호팀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혹시 이 모든 게 소희를 이용한 사기극의 일부는 아닐까 생각했죠. 그날 밤 11시 도어락 로그를 확인하던 민우는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에 외부 시도가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로 끝났지만 누군가 집에 들어오려 했던 것이 분명했죠. 경비실에 확인해 봤는데 그 시간에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경호원의 보고를 듣고 민우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과 소희를 감시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소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목소리를 조금 낮게 해서 말했더니 아이가 극도로 무서워한 것입니다. 미안해, 소희야. 아저씨가 놀라게 했구나. 낮은 목소리는 무서워요. 나쁜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였어요. 민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딸이든 분명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부드러운 톤으로만 말하기로 약속했죠. 그날부터 민우는 동선을 암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랜덤하게 바꾸고 매일 다른 경로를 이용했죠. 소희의 유치원 등하원도 시간과 경로를 계속 바꿨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회사 보안팀에서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무님이 요청하신 폐가 주변 CCTV 자료가 회장 비서실로 이관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단순히 후계자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소희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엄마가 그랬어. 뒤돌아보면 안 돼. 반복 학습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계속 주입한 것 같았죠. 엄마가 위험을 피해 아이에게 가르친 말일까요? 민우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GPS 추적, 검은 세단, 토끼 머리핀, 익명 메일, 폐가 등기, 도어락 시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과 소희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그것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누군가 이 아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접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재벌가를 노린 신종 사기일 수도 있고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일 수도 있었죠. 민우는 소희가 자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든 어떤 목적으로 나타났든 지금은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소희야, 내가 지켜줄게. 민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6년 전 자신의 아이는 죽었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알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경호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배후에 있든 소희와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진실은 나중에 밝혀도 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했습니다. 민우는 6년 전 그날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산 부인과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었죠. 접수대에서 의무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산 기록은 보관 의무가 없어서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요. 스캔본만 있습니다. 민우는 스캔본이라도 확인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죠.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재란은 비어 있었고 담당 의사 서명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날 근무하신 간호사분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막막했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기다렸죠. 오래된 직원 한 명이 민우를 알아봤습니다. 전무님 아니세요? 그때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혹시 그날 밤 근무하신 분들 아세요? 간호조무사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 후에 그만두셨어요.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우는 간호조무사의 이름을 겨우 알아냈습니다. 김정숙이라는 50대 여성이었죠.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구했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김정숙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날 밤 정전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잠깐이었는데 두 번째는 꽤 길었죠. 산모는 어땠습니까?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아기를 찾았죠. 하지만 의사가 진정제를 놓으라고 했어요. 김정숙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상한 건 분만 기록이 바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서버에 접속해서 지운 것 같았어요. 민우는 병원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백업 서버 로그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죠. 전산 담당자가 기록을 뒤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네요. 근데 그 시간엔 아무도 없었을 텐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을 찾아갔죠. CCTV는 이미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되었지만 출입카드 로그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익명 아이디로 등록된 사람이 있었네요. 이상한데 보통은 실명으로 등록하거든요. 민우는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여기도 공백이었죠. 그 기간에 등록된 신생아가 없네요. 행정 공백이 가끔 있긴 한데 보건소 직원도 의아해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마치 계획적으로 지워진 것 같았죠. 오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의 임시보호 연장을 권하고 싶습니다. 법원에 가사조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민우는 서류를 준비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만약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년 전 죽은 아이는 분명 자신의 딸이었는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날 저녁 소희가 또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안 돼. 반복 학습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계속 주입한 것 같았죠. 소희야, 누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요. 위험하대요. 민우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산 처리를 철회하고 출생 정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진료 기록, 증언, 금융거래 내역 등이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해 줬습니다. 민우는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모든 기록이 사라진 걸까요? 누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6년 전 병원 근무자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가 3명 있었는데 2명은 이직했고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죠. 박수진 간호사는 그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았어요. 집도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인사팀의 설명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민우는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6년 전 청구 내역을 확인하려 했죠. 놀랍게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산인데 산모 회복 프로그램 비용이 청구되었네요. 이건 정상분만 때나 청구하는 건데 명백한 모순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실의 흔적일까요? 그날 밤 민우는 재단 산하 위탁시설 목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단기 위탁 코드를 발견했죠. 법률가의 도움으로 해독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위탁 종료 후 행방불명 처리되었는데 보호이동 도장만 찍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아이가 있었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죠. 민우는 폐가 등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재단에서 시작해 여러 회사를 거쳐 개인 명의로 넘어간 과정이 복잡했죠.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이었습니다. 새벽 2시 민우의 이메일에 또 익명 메시지가 왔습니다. 초승달 목걸이와 토끼 머리핀은 산모가 아이에게 준 표식입니다. 발신자는 여전히 추적 불가능했지만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인 것은 분명했죠.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의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소희야,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할 거야. 아프지 않아. 네, 선생님. 소희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검체 채취는 금방 끝났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임시보호 연장과 미상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확대를 신청했죠. 공문에는 구체적인 위협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세아가 남긴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비 오면 소리 작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6년 전 분만실의 기억들이 겹쳐졌습니다. 폭우, 정전, 그리고 사라진 아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확신했죠. 6년 전 그날 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지만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희는 대체 누구일까요? 민우는 경호원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봤던 검은 세단이 또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전무님, 같은 차량입니다. 지금 건물 앞에 서 있어요. 민우는 서둘러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경호원이 다가가자 차는 갑자기 급가속으로 도주했습니다. 타이어가 도로에 남긴 드래그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사진 찍어두세요. 증거로 필요할 겁니다. 경호원은 즉시 현장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번호판도 포착했지만 역시 렌터카였죠. 계약자는 또다시 추적 불가능한 대포폰 사용자였습니다. 점심시간 민우는 회사 주차장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3층에서 내려와 비상계단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죠. 경호원이 즉시 추적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전무님 사무실 근처를 서성였던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민우는 차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브레이크 호스에 칼자국이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손상시킨 거예요. 정비사가 보여준 사진은 명백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브레이크 호스를 절반쯤 잘라놓은 흔적이었죠. 조금만 더 운전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죠. 내가 데려온 그 아이 뭐 하는 짓이냐? 민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사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내 인생은 회사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흔들지 마라. 회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제 삶도 회사 자산입니까? 민우의 반문에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아이를 당장 보내라. 아동보호시설이든 어디든. 왜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그저 불쌍한 아이일 뿐인데.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돌렸죠. 내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회사에 피해를 주면 용서하지 않겠다. 민우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 대화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무렵 민우의 집 우편함에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죠. 안에는 소희의 사진이 있었는데 뒷면에 안개라는 글자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 소희는 직 거실 창문 너머로 보였죠. 누군가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던 것이죠. 전무님, 비밀딸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6년 전 숨겨진 출산 기록이 있다던데요.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법무팀에 즉시 연락해 기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죠.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당분간 밖에 나가면 안 돼. 위험해. 네, 알겠어요.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민우는 개인 교사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원이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추천을 요청했죠.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영숙 선생님인데 30년 경력이시고 아주 믿을 만합니다. 오후에 김영숙 선생님이 방문했습니다. 60대 초반의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소희야, 이제부터 김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실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희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소희의 수준을 테스트해 봤죠. 한글도 잘 읽고 숫자도 안 해요. 누가 가르쳐 줬니?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훌륭하시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요. 그날 오후 소희의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죠. 아이가 낮은 남성 목소리와 폐쇄된 공간에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입니다. 학습된 공포예요.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겪었을까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소희의 신변보호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가 토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귀 부분을 특히 정성스럽게 그렸죠. 소희야, 토끼 좋아해? 네. 엄마가 만들어준 토끼 인형이 있었어요. 귀가 찢어져서 엄마가 꿰매줬어요. 민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종종 신생아에게 토끼 인형을 선물로 준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6년 전 자신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요. 다음 날 민우는 소희의 방에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가벽을 세우고 도어가드를 달았죠. 소희야, 이제 이 방은 너만의 성이야.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오후에 회사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주재했죠. 민우의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은 민우를 차갑게 바라봤죠. 전무직을 일시 정지한다.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아버지, 이건 회사 결정이다. 민우는 회장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분노,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절박함까지. 그날 밤 민우는 서재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브레이크 손상 감정서, 추적 차량 사진, 익명의 협박 편지, 그리고 회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까지. 경호팀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무님, 재단 보안팀이 우리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두세요. 대신 우리도 그들을 감시하세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6년 전 그날 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새벽 1시 민우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소희가 물을 마시고 있었죠. 선생님, 저도 못 자요. 왜? 무서워? 아니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민우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든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진짜였죠. 소희야, 엄마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우는 아이를 재우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6년 전 병원 기록이 펼쳐져 있었죠. 사산 처리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 청구. 이 모순을 회장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회장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르죠. 민우는 비서실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이 협심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민우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이미 재단 임원들과 친척들로 붐비고 있었죠. 모두가 수군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연세가 있으시니 유언장은 작성하셨을까?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지? 민우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유산과 경영권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비서실은 언론의 과로로 인한 입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회장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죠.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민우를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회장님께서 면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와서 제지했습니다. 잠깐이라도 가족 면회는 가능합니다. 5분만 허용하겠습니다. 민우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평소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고 여윈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가져온 옛 가족 사진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자 회장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죠. 아내와 어린 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오래 응시할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쉬세요. 곧 나으실 겁니다. 회장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눈을 감았죠. 민우가 병실을 나오자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회장실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출산 관련 보고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죠. 표지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언제 작성된 겁니까? 6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민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이면 세아가 출산했던 때였죠. 하지만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보고서가 있는 걸까요? 회장실 책상 밑에서 메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숫자 2자리와 장소를 나타내는 약칭,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회장님만 아실 것 같은데. 그날 오후 병원 주차장 CCTV에 또 검은 세단이 포착되었습니다. 렌터카 회사에 확인해 보니 이미 반납되었다고만 했죠. 누군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우에게 미확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뿐만실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하지만 상대방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죠. 6년 전 그날 밤 자신은 분만실에 없었습니다. 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으니까요. 민우는 소희의 안전을 위해 병원 근처 레지던스를 임시로 임대했습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는 동선도 계속 바꿨죠. 누가 감시하든 쉽게 추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우가 다시 면회를 갔을 때 회장은 의식이 돌아와 있었죠. 아버지. 회장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망설임이 번뜩였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쉬세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회장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느꼈죠. 아버지가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오후에 의사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남으신 겁니까? 길어야 한 달, 짧으면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우는 소희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죠. 가끔 민우의 얼굴을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지만 어린 마음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민우는 그런 소희를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때로는 말없는 위로가 더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새벽 2시 민우는 회장실에서 발견한 메모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숫자와 약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 중요한 단서일 것입니다. 혹시 6년 전 아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일까요? 민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혼자 오라고 하셨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회장이 힘겹게 손짓을 했습니다. 민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 말이 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의료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고 민우는 밖으로 나가야 했죠.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소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죠. 무언가 큰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같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소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민우의 품에 기댔죠. 이 작은 온기가 민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이 명료하실 때 전무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민우는 예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언가 고백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병원으로 향하는 길, 민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죠. 의사가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면회가 될 수도 있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 각종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힘겹게 손짓을 하며 민우를 불렀습니다. 모두 나가게 해라. 회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의료진과 비서들이 모두 물러났죠. 방 안에는 민우와 회장, 단둘만 남았습니다. 민우야, 할 말이 있다.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었습니다. 숨이 가빠 말을 이어가기 힘들어 보였죠. 6년 전, 그 아이, 민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죽지 않았다. 순간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분명 병원에서 사산이라고 했는데 모든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지시했다. 여자아이는 후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였죠. 하지만 죽이라고 한 건 아니었다. 그저 멀리 보내라고만. 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버텼죠. 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게 아버지의 짓이었다니. 어디에 있습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죠. 민우가 열어보니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숫자와 약어가 적혀 있었죠. 보육원, 코드다. 하지만 거기도 오래 있지 못했을 거다. 회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죠. 세아가 찾아갔다. 몰래 데려갔을 거야. 민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아가 아이를 찾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 키운 걸까요?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무서웠다. 내가 날 미워할까봐. 회사가 무너질까봐.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의료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용서해라. 민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회장의 눈이 감겼습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으로 변했죠.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4시 43분. 민우는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충격이 뒤섞여 가슴을 찢어 놓았죠. 6년 동안 속았다는 배신감과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민우는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평소의 엄격함은 사라지고 그저 나이든 아버지의 얼굴만 남아 있었죠. 손에 쥔 메모를 펼쳐봤습니다. 보육원 코드와 날짜가 적혀 있었죠. 6년 전 여름 아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지금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소희. 그 아이가 혹시 소희. 민우는 급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죠.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희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죠. 민우는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초승달 목걸이가 아이의 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세아에게 준 바로 그 목걸이. 아몬드 알레르기, 피아노 멜로디,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희야. 민우가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확신했죠. 아이의 눈빛, 미소, 모든 게 세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도 닮아 있었죠. 선생님, 왜 그래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너무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민우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소희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민우의 품에 기댔죠. 그날 밤 민우는 회장의 메모를 따라 보육원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을 겨우 열어보니 6년 전 여름 한 여자아이가 입소했다가 석 달 만에 사라진 기록이 있었죠. 담당자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아이를 데려갔으나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됨. 상부 지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함. 세아가 아이를 찾아낸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혼자 키웠던 것이죠. 추적을 피해 숨어서 폐가를 전전하며. 민우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소희는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회장의 부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재계와 정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지만 민우의 관심은 오직 소희에게만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민우는 소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검은 옷이 불편한지
자꾸 옷깃을 만지작거렸죠. 선생님,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응, 선생님의 아버지야. 그럼 선생님도 슬퍼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슬픔은 분명했죠. 3일장이 끝나고 민우는 회장실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죠. 6년 전 병원과 보육원에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를 사산으로 위장하고 보육원으로 보냈던 것. 그리고 세아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아이를 되찾았던 것. 민우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세아를 찾아야 했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6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민우는 회장이 남긴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와 약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노트북을 켜고 하나씩 대입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코드, 지역 번호, 좌표까지 모든 가능성을 확인했죠. 37도, 27분. 민우가 숫자를 좌표로 변환하자 지도에 한 지점이 표시되었습니다. 6년 전 세아가 출산했던 한산부인과와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죠. 그곳엔 작은 산후조리원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민우는 그 산후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지만 간판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민우는 건물 관리인을 찾아 6년 전 기록을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관리인의 말에 민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6년 전 여름 정전 사고가 있던 날 밤에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민우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 전 야간 근무자 명단을 확보한 후 한 명씩 추적하기 시작했죠. 2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고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박수진 간호사,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민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박수진을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이 연락을 해왔죠.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박수진을 발견했죠. 그녀는 민우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네. 그날 밤 분만실에 계셨던. 박수진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우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우의 질문에 박수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민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고백을 들은 후였기에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정전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짧았는데 2번째는 길었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분명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수진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지시를 내렸고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것이었죠. 누가 지시했습니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재단 보안팀이라고 했죠. 민우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박수진의 동의를 받고 모든 증언을 기록했죠.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6년 전 청구 내역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죠. 담당자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산으로 처리됐는데 산모 회복 프로그램 비용이 청구되어 있네요. 이건 정상분만 때만 적용되는 건데 명백한 모순이었습니다. 민우는 이 자료를 증거로 보관했죠. 다음으로 재단 산하 위탁시설 목록을 조사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암호화된 문서들을 해독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이상한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단기 위탁 후 행방불명.
보호이동 도장만 찍혀 있고 구체적인 정보는 없네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 같다고 했죠. 민우는 폐가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소유권이 재단에서 시작해 여러 회사를 거쳐 개인 명의로 넘어간 과정이 복잡했죠.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의 이메일에 또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초승달 목걸이와 토끼 머리핀은 산모가 아이에게 준 표식입니다. 진실을 찾으세요. 발신자는 여전히 추적 불가능했지만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인 것은 분명했죠. 민우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신청하기로 한 것이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의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희야,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할 거야. 전혀 아프지 않아. 네, 선생님. 소희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지르는 것으로 끝났죠.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임시보호 연장 신청과 함께 미상의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확대를 요청했죠. 공문에는 GPS 추적, 브레이크 손상, 감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판사님이 검토 후 결정하실 겁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법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녁이 되자 민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세아가 남긴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비 오면 소리 작게. 그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달라는 부탁이었던 것이죠. 민우는 소희가 자는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목에 걸린 초승달 목걸이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민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회장의 지시, 보안팀의 개입, 그리고 사라진 아이의 행방까지.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불법 행위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친자 확률 99.9%입니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정말 자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소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했지만 곧 민우의 품에 기댔죠.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영원히. 민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아를 찾는 일이었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사설탐정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종된 간호사 박수진을 드디어 찾았다는 연락이었죠.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우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작은 식당에서 박수진을 발견했죠. 그녀는 민우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네. 그날 밤 분만실에 계셨던. 박수진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우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죠. 카페에 앉자 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그날 밤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있었다니.
하지만 회장의 고백을 들은 후였기에 놀란 척하며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 했죠. 정전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짧았는데 2번째는 길었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박수진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사산 처리를 지시했다는 것이었죠. 재단 보안팀이라고 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면서요. 민우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박수진의 동의를 받고 모든 증언을 기록했죠. 그녀는 당시 찍었던 휴대폰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흐릿했지만 보안팀 직원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서웠어요. 그들이 협박했거든요. 가족까지 위험할 거라고. 박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죠.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회장이 남긴 메모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숫자와 약어를 하나씩 대입해보니 한 보육원 코드와 일치했죠. 재단 산하 비공개 위탁시설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그 시설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6년 전 여름 신원 미상의 여자아이가 입소했다가 3개월 만에 사라진 기록이 있었죠. 보호이동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행선지는 없네요. 변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죠. 민우는 보험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6년 전 청구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사산인데 산모 회복 프로그램 비용이 청구됐네요. 이건 정상분만 때만 적용되는데 명백한 모순이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간접 증거였죠. 그날 오후 익명의 이메일이 또 도착했습니다. 초승달 목걸이와 토끼 머리핀은 산모가 아이에게 준 표식입니다. 세아 씨가 아이를 찾아 데려갔어요. 민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세아가 아이를 찾았다고요. 그럼 소희는 정말. 민우는 드디어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의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했죠. 소희야,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할 거야. 전혀 아프지 않아. 네, 선생님. 소희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지르는 것으로 끝났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친자 확률 99.9%, 생물학적 부녀관계 확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정말 자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6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것이었죠. 민우는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민우의 품에 기댔죠.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민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였죠. 다음 날 민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단의 불법 행위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죠. 6년 전 제 아이는 사산으로 위장 처리되었습니다. 재단 보안팀이 개입했고 회장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벌가의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죠. 앞으로 아동안전기금을 설립하고 불법 사찰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민우의 발표가 끝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외주 보안팀장이 체포되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죠. 박수진 간호사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그날 밤 민우는 폐가의 도면을 펼쳤습니다. 6년 전 세아와 함께 꿈꾸던 그 집이었죠. 소희야, 이제 우리가 이 집을 완성하자.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민우는 리모델링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죠.
창호 교체, 단열 시공, 배관 정비까지 모든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빠, 제 방은 어디예요? 소희가 처음으로 민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여기야. 햇빛이 잘 드는 이 방이 내 방이야.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새알을 닮아 있었죠. 민우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알을 찾는 일이었죠. 그녀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서 진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며칠 후 민우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비가 그치면 만나요. 짧은 문자였지만 민우는 알았습니다. 새하였죠. 그녀도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곧 비가 그칠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엄마 곧 올 거야. 소희가 놀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정말 와요? 응,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소희가 초승달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도 함께 웃었죠. 6년의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약도 필요 없었고 악몽도 없었죠. 소희가 옆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비가 그치면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될 테니까요. 민우는 소희와 함께 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 딱지는 이미 떼어냈고 리모델링 허가증이 새로 붙어 있었죠. 소희가 작은 손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될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이 뭉클했죠. 시공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도면을 펼쳐 보이며 구체적인 지시를 했죠. 노후 창호는 전부 교체하고 단열재는 20cm 두께로 시공해 주세요. 배관도 전면 교체입니다. 공사 감독이 견적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시가스 연결, 전기 배선 정비, 지붕 방수까지 포함해 3개월이 걸릴 예정이었죠. 소희는 자신의 방이 될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남향방이었죠. 민우가 벽에 초승달 모양 벽등을 설치할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여기에 예쁜 달 모양 불을 달 거야. 진짜요? 밤에도 무섭지 않겠네요. 소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점심시간 민우와 소희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소희가 계란찜을 피하는 걸 보고 민우는 다시 한번 확인했죠. 계란 알레르기 있지? 네. 아빠도 그렇잖아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알레르기를 가진 것이 이제는 특별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죠. 오후에는 가구점을 방문했습니다. 소희가 침대를 고르는 동안 민우는 안전 기준을 꼼꼼히 확인했죠. 모서리 보호대가 있는지, 유해 물질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이 침대가 좋아요. 토끼 그림이 있어요. 소희가 가리킨 침대를 보니 머리판에 토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소희가 아끼는 낡은 토끼 머리핀을 떠올렸죠. 좋아. 이걸로 하자. 집으로 돌아온 후 민우는 의사와 통화했습니다. 수면제를 줄이는 과정에 대한 상담이었죠.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대체하세요. 조깅이나 산책이 도움이 됩니다. 민우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희와 함께하는 생활이 이미 큰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민우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바꿔 넣은 것이었죠. 소희가 한 숟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이거 이상해요. 민우가 맛을 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피자 시킬까? 네.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도 함께 웃었죠. 실패도 함께라면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민우는 선생님과 상담 시간을 가졌죠. 소희가 많이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우는 연락장에 감사 인사를 적었죠. 오후에는 심리 상담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희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놀이치료였죠. 낮은 남성 목소리에 대한 공포가 많이 줄었어요. 아빠 목소리는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의 말에 민우는 감격했습니다. 매일 부드러운 톤으로 말하려 노력한 보람이 있었죠. 저녁 소희가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집 약속 지도라고 제목을 적었죠. 현관에서 신발 벗기, 손 씻기, 인사하기 같은 규칙들이 귀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현관에 붙여도 돼요? 당연하지. 정말 잘 그렸네. 민우는 테이프로 그림을 현관에 붙였습니다. 소희가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주말 둘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잠시 과자 코너를 보던 사이 소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소희야, 소희야. 민우는 급히 매장을 뛰어다녔습니다. 다행히 장난감 코너에서 소희를 발견했죠. 민우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다시는 혼자 가지 마. 무서웠어. 미안해요, 아빠. 민우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약속했죠. 앞으로는 꼭 손잡고 다니자. 그날 밤 민우는 소희의 초승달 목걸이 줄을 교체했습니다. 낡아서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 끊어지지 않을 거야. 영원히 내 것이야. 소희가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도 함께 웃었죠. 다음 날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간 민우는 놀랐습니다. 벽면에 작은 벽돌이 하나 빠져 있었는데 그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거든요. 새하의 글씨였습니다. 언젠가 이 집이 완성되면 우리 셋이 함께 살 거예요.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새하도 이 집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종이를 다시 벽돌 틈에 넣고 그 위에 새 벽돌을 쌓았습니다. 저녁 소희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곧 올 거야. 비가 그치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검사를 통과하고 등기 이전도 마쳤죠. 민우와 소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첫날 밤 소희가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초승달 벽등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우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빠가 되었구나.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의사의 조언대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이죠. 돌아오니 소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침 먹어요. 그래, 같이 먹자.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아침이었죠. 민우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아직 새아가 없지만 소희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민우는 구청에서 준공검사 완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간의 리모델링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죠. 중도금 정산도 마치고 등기 이전 서류도 모두 준비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이제 완전히 우리 집이야. 점심 무렵 민우의 휴대폰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주 보안팀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윗선 진술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시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네요.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금 진실을 밝히기는 더욱 어려워졌죠. 오후에 민우는 재단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첫 공식 발표였죠. 앞으로 재단 내 모든 감시 행위를 금지합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도 제정하겠습니다. 이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죠. 저녁이 되자 민우는 소희와 함께 동네 파출소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서장과 한라인 구축에 대해 논의했죠. 순찰 시간을 공유하고 비상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서장이 약속했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소희와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문고리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빗방울에 젖어 있었죠. 이상해. 비도 안 오는데.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현관 CCTV를 확인해 보니 한 프레임에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성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거실로 나와 손수건을 보더니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엄마 냄새 같아요. 아이가 손수건을 코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정말 새아일까요? 민우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릇 3개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죠.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하나씩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소희야, 이제 자러 가자. 네, 아빠. 소희를 재우고 거실로 나온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 앱을 확인해 보니 내일도 맑음이었죠. 비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가 촉촉했습니다. 마치 비가 올 것 같은 습한 기운이 느껴졌죠. 민우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봤습니다. 분명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민우는 잠이 오지 않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고무 패킹이 낡아 보여서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죠. 공구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언제나 조용히 안전할 거야. 민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 고무 패킹을 끼우니 문이 더욱 단단하게 닫혔죠. 바람 한 점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 소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발표회 있어요. 그래. 뭘 발표하는데? 우리 가족 이야기요. 아빠랑 저랑 우리 집 이야기 할 거예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소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가족이 생긴 것이죠. 오전에 민우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죠. 재단 내부 감시 시스템이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안 규정도 시행 중입니다. 수고했어요. 민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감시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점심시간 민우는 소희의 발표회를 보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말했죠. 저는 아빠랑 둘이 살아요. 우리 집은 아빠가 직접 고친 집이에요. 제 방에는 달린 불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소희가 이렇게 밝게 자라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오후에 민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출생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제 법적으로도 소희 양은 전무님의 딸입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었어요.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년의 거짓이 드디어 바로잡힌 것이었죠. 저녁, 민우와 소희는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실수 없이 요리를 완성했죠. 소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민우는 뿌듯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올까요? 소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죠. 응, 꼭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기다릴 줄 아는 나이가 된 것 같았죠. 밤이 되자 민우는 소희를 재우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아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느꼈죠. 곧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민우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죠. 민우는 확신했습니다. 새아였다고. 그녀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일기예보에도 비 소식은 없었죠. 민우는 평소처럼 조깅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아빠, 오늘은 뭐해요? 오늘은 집에서 쉬자. 날씨도 좋고. 민우가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공기가 촉촉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인데도 습기가 느껴졌죠. 9시쯤 갑자기 안개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늘고 조용한 비였죠. 햇빛은 여전히 비치는데 비가 내리는 신기한 날씨였습니다. 아빠, 여우비다. 소희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우도 함께 창밖을 바라봤죠.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민우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죠.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가 안개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새아였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우에게만 6년이었죠. 세아는 그동안 소희를 키워왔으니까요. 소희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문을 열려고 했죠. 엄마다. 엄마예요. 민우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세아가 서 있었죠.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6년 동안 숨어서 아이를 키운 것, 민우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소희를 폐가에 혼자 두고 온 것, 모든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엄마. 소희가 세아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세아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죠. 우리 소희, 잘 지냈니? 엄마가 너무 늦었지?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사과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소희가 세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잘 돌봐줬어요. 세아가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6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우야, 들어와요. 밖은 춥잖아요. 민우가 한 발 물러서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아는 소희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죠. 거실에 들어서자 세아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소희의 그림들, 소파 위에 토끼 인형, 식탁 위에 3개의 그릇. 민우가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집이 예뻐졌네요. 세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준비했죠. 세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같이 살 거예요? 세아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도 세아를 바라봤죠.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자. 소희야,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갔죠. 두 사람만 남자 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울음소리를 들었거든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후에 알았어요. 보육원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 걸. 익명의 제보였죠. 찾아가서 확인했더니 정말 우리 아이였어요. 민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장이 고백한 내용과 일치했죠. 데려와서 키웠어요. 하지만 계속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숨어야 했어요. 당신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세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폐가에 소희를 둔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추적이 너무 심해서 잠시만 떨어져 있으려고 했는데. 알아요. 민우가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도 밝혀졌어요.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세아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온기가 전해졌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죠. 소희를 위해서라도. 그때 소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그림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세아가 그림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소희가 그렸구나.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와 세아도 함께 웃었죠. 창밖의 안개비는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거실에도 따뜻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짐 가지러 가야 하죠? 같이 갈게요. 고마워요.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소희가 엄마와 아빠의 손을 하나씩 잡았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세 사람의 실루엣이 햇빛에 비쳤습니다. 집 안에는 따뜻한 빛만 가득 남았죠. 식탁 위에는 3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그릇들이 모두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체면 때문에 손주를 빼앗긴 회장의 마지막 고백이 가슴 아프지 않으셨나요? 6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결국 가족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기엔 너무 늦겠죠. 오늘이라도 용기를 내어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보고 싶다는 전화 한 통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해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